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웃사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무슨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 어른이라도 같은 동네에 살면 꼬박 인사를 하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이 옆집에 사는 걸 뻔히 알아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솔직히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딱히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하잖아요. 제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서 꼭 한번 사람들한테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이한 이웃사촌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 두서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부부 싸움을 하는 그런 이웃입니다. 밤에도 우당탕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날도 한밤중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한밤중에 뭘 저렇게 싸우냐면서 짜증나는 마음에 화장실이나 갔다 와서 다시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들만의 규칙 아닌 규칙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통에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었고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서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서 옆집 창문에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집 안을 훔쳐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부부는 항상 나체인 상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게 더 재미있는 건지 아니면 항상 집안에서 편하게 생활한다고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태초의 모습으로 싸우는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재미있고 웃기더라고요. 여자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서 있고 남자는 창문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제 눈에 여자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치 야구 경기를 보듯이 감탄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괜히 제가 심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관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를 몰래 지켜보면서 그걸 즐기는 건 사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저희는 이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보이는 아름다운 몸매를 보면서 한창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통은 조금만 싸우다가 집안에 불이 꺼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았고 남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모습도 보이고 급기야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고는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심하게 싸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녀를 보니 왜 그렇게 야릇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때라면 너무 시끄럽다면서 가서 이야기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지라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속 몰래 훔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이나 방 안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나서 형광등을 껐고 그 짧은 순간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자의 나이가 이제 불혹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나이답지 않게 20대 같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타고난 근육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 제 친구 놈이 훨씬 더 어깨도 벌어지고 멋있어 보입니다. 타고나는 건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진 이후로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조금 전 창으로 제대로 봤던 그 옆집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마침내 이불 속에서 저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아침, 바짝 말라붙은 휴지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 좀 봤다고 어젯밤에 이렇게나 호들갑을 떨었나 싶으니까 괜히 부끄럽고 슬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간단히 아침 욕이라도
해결할 요량으로 집을 나서며 지난밤에 그 난리를 피우던 옆집 문 앞에 서서 기웃거렸습니다. 누구냐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아침 바짝 말라붙은 휴지를 보며 구멍가게에서 구름 과자며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옆집 대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한동안 서성이다 보니 원피스 차림의 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문 위로 얼굴을 빼꼼히 빼서는 여자의 얼굴을 먼저 쳐다본 저는 아마도 간밤에 펑펑 울었던 탓에 퉁퉁 부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왜 오늘은 집에서 옷을 다 입고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서성이며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던 저 여자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말없이 쳐다보고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어젯밤에 있었던 일 괜찮은가 싶어서 좀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붉게 물들면서 굳어졌습니다. 간밤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좀 안 싸우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난 섞인 말투로 근데 왜 싸울 때 옷을 안 입고 싸우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자기 모습을 봤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옆집이라서 그런지 창문만 넘어도 그 모습이 다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살짝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저를 잡아 끌며 갑자기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거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민망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한지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제 아저씨랑은 왜 그렇게 싸운 거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는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욕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욕만 하다가 저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비록 백수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게 적지 않게 부담이 돼서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여자에게 되물었고 여자는 대답 대신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병을 따서는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더니 저에게도 권했고 저 역시 병 주둥이를 입에 대고 시원하게 들이켜 마셨습니다. 빈속에 소주 한 모금은 목구멍을 넘어가며 뱃속이 따뜻해지고 눈가가 순간 충혈이 되며 머리가 띵해진 저는 다시 여자에게 소주병을 넘겼습니다. 소주병을 받아든 여자는 남은 소주를 물 마시듯 마시고 한 병을 더 꺼내었습니다. 여자는 급하게 소주를 반이나 더 마시고 제게 병을 넘겼고 저는 마지못해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는 빈속에 마신 소주 때문에 온몸으로 취기가 오르는지 눈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냉장고로 가서 안주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제 앞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그 인간 그러고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올 거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그년한테 갔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자와 제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비스듬히 무릎을 꿇어 앉았던 여자는 다리가 저린지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며 가슴 쪽으로 당겨 앉아 자신의 속살을 내보였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갑자기 제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해서 손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나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건강하다면서 귀엽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뭔가에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술이나 한 병 더 마시지 않겠냐며 일어났지만 취기가 올라서인지 비틀거리고 있었고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부축했지만 여자는 제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주 편한 자세로 고쳐 앉았고 그 때문인지 옷이 들려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비록 술에 취했었지만 여자는 그런 저를 모를 일 없었고
자신의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황급히 다리를 풀었고 원피스를 잡아내리며 다리를 모으고 어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상당량을 마신 터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려는지 일어나려던 찰나에 그만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괜찮냐고 그녀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녀가 손바닥을 짚은 곳이 다름 아니라 저의 소중한 부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의 소중한 곳이 조금 반응이 온 상태였는데 그런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자들은 참 이상하다며 이 상황에서도 흥분이 되냐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여자의 얼굴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해서 그런지 붉게 물들었고 그 숨결은 매우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여자는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은 채 제 얼굴을 살피듯이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막상 차려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왠지 주눅이 든 것처럼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눈동자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 결심했는지 순간 일어나더니 바로 문을 닫고 제 앞으로 와서 팔을 뻗어 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더니 숨어서 지켜보던 자기 모습은 좀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갑작스럽게 일을 치르게 됐는데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대낮부터 한바탕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어느새 젖은 수건을 저에게 건네는 여자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누워있는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게 어떻냐는 말을 했고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서 머리 위로 강하게 쏟아지는 햇빛을 쳐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더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불렀고 그때마다 저는 그녀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녀와 어떤 사이로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여자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그녀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 사촌의 모습으로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건 힘들어하는 그녀를 달래주기 위함이지 절대 바람을 피운다거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서로를 달래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너무 두서없이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기가 어려워요. 제 인생이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저도 저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 이제는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 상사분께서 본인이 잘못 처리한 일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더군요.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버려놓고 모두 제 탓으로 몰고 갔던 거였습니다. 뭔가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팀장님과 면담이 잡혔다고 해서 불려갔던 날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혹시 김 대리랑 무슨 사이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저 친하게 지냈던 김 대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평소에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동료로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둥 평소에 느끼던 감정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냐 묻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 죄송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답을 골라서 할 텐데 예측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매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와 김대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쫙 돌았다는 겁니다. 저도 김대리도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아니라고 변명했고 팀장님은 그대로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김대리의 남편분께서 회사에 오셔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절 거라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해명할 방법이 있나요? 한 걸 잡아내는 거면 몰라도 안 했다는 걸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김대리와 함께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김대리 쪽에서도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변명을 했다는데 먹히지 않았겠죠. 그 후로 진실이 밝혀져서 저희 팀 과장님이 김대리와 그런 사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할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니 과장님 아내분께서 증거를 잡아왔다고 하니까 다들 또 그쪽으로 관심이 쏠렸더군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 몇몇이 연락 와서 이야기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한참 승진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까지 받으며 회사에서 나와 버렸는데요. 그 후로 아내와의 사이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1년을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나왔으니 이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작하게 된 것이 배달 일이에요. 사람들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음식을 픽업해서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 업무 관련한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눈 뜨면 배달 일을 시작하고 자유롭게 쉬는 시간도 가지고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이런 일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 투잡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크게 운영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그리고 저라는 사람까지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던 것임을 배달 일을 시작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편협한 인간이었는데 막상 제 처지가 이렇게 되니 세상 일에 눈을 뜬 격이죠.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에는 겁이 나고 이 일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회사에서 나온 후 1년 반 정도는 배달 일을 하면서 그날의 트라우마를 잊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저를 매섭게 보았던 그 눈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 사이도 안 좋아서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고 홀로 고립되다 보니 정신이 병들어 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우울증과 함께
공황이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도저히 회사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배달 일은 사람들과 크게 말을 섞을 일이 없으니 좀 낫더군요. 그렇게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웬 나이 드신 분이 운영하는 냉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한평생 냉면을 팔아오셨는데 이제는 배달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배달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도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주 그 가게에 배달 일을 맡게 되었는데 저희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해서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배달 어플에서 댓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며 저에게 존맛이라는 게 뭡니까? 이 뒤에 붙은 건 우는 모양 같은데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다는 걸 속되게 표현한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걸 표현한 것이고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별점은 5개를 주고서 우는 모습을 표현하니 맛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몰라서 속을 끓였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도 할머니와 배달로 마주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을 주고 받았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날에는 절더러 이 배달 끝나면 다시 와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한 접시 하고 가라 하시더군요. 거절하려 했는데 한사코 먹이고 싶다고 하셔서 홀도 없는 배달 식당에서 서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냉면, 육수가 땀을 쫙 식혀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 참 좋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안 해도 부모님도 저를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바라보셨으니까요. 저를 또 그렇게 따스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배달 일을 하다가 공항이 오는 바람에 늦은 밤까지는 나머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있으니 있기 싫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 있고 싶은데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 망설이다 생각난 곳이 할머니의 냉면 집이었습니다. 저녁 피크타임이 지난 후 막 주방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땀 범벅이 되어서 들어오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를 잠시 쉴 수 있는 긴 의자에 눕혀주시고 땀도 닦아주고 계속 말도 걸면서 손을 주물러 주셔서 빠르게 진정이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털어넣어도 가라앉지 않았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리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거의 기대어 있다시피 하였던 고개를 들었는데요.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시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날 가게에서 작은 술상을 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가볍게 안아주시는 할머니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상가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놀랐고 다 괜찮다는 듯이 저를 받아들여준 할머니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보낸 시간이 꽤 만족스러우셨는지 가끔 가면 주방 한켠으로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아직까지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 우울하다는 감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시 회사에 돌아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너는 약을 먹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시 회사에 들어가라며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대달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할머니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릴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시간도 즐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0이 넘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데 자꾸만 희망을 걸게 되네요.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끝을 봐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쯤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할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임원분들 앞에서 실적 보고하고 발표 주도하려니 긴장돼서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결국에 발표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지르도 못하고 결국에는 보다 못한 팀장님이 나와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사내 동기나 선배님들 사이에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평소 누구보다 일은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진심으로 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말 못하겠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에게 술 한잔하며 푸념했습니다. 동기는 절 덜어 이상하게 말 주변이 없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책 좀 읽냐고도 물어봤습니다. 그 말 듣는데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서 버럭했습니다. 친구는 절 진정시키면서 진짜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대학 졸업하고 책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지 하는 겁니다. 사실이긴 해서 살짝 성질 내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친구는 절 덜어 나도 그랬어.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냐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가 다르지. 너도 나랑 같이 독서 모임 한번 가볼래?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런 모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성 교제하러 가는 그런 곳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그래, 그런 곳도 있긴 하지. 근데 우리 모임은 아니야 라고 설명해 줬고요. 독서 모임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더군요. 친구 말을 들어보니 독서 모임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조나 팀을 나눠서 책을 선정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말이 토론이지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니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저도 친구가 그렇게 추천하니 솔깃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젝트 발표한 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일 후회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좋든 싫든 책도 좀 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 이야기할 정도만 되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어차피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보내는 셈치고 한번 나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지 못해서 지정된 책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냥 분위기만 살폈어요. 나름 새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라 하면서 30명쯤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했고요. 어색하게 자기 소개하면서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얼떨떨하고 또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기분이 좋았어요. 첫날에는 그냥 한 조에 끼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자신을 투영해본 이야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주인공이 되어보거나 제3자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식이더군요. 정해진 틀도 없고 뭐든 자신이 느낀 점을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 내용을 모르니 자세한 평가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한 주의 공유가 끝나고 나면 다시 랜덤으로 책을 골라서 조를 짜는 방식이었습니다. 총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책을 56권 정도 리스트업하면 랜덤으로 배치하여 읽고 조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책을 지정하거나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저도 처음 간 날 새로운 조에 배정받고 난 후 일주일간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책 읽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프로젝트 발표할 때 망신을 당했던 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퇴근하고 몸은 천근만근해.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은근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반 정도 밖에 못 읽어간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책을 읽는 조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부끄럽더군요. 처음에 더듬거리면서 제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거의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제 의견을 지적하거나 끼어들지 않으셨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신 덕에 어떻게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시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생긴 건 화려하신데 꾸민 건 수수하셨습니다. 단정하고 어두운 톤의 옷차림이셨고요. 늘 상은은하게 웃거나 눈을 반짝이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셨어요. 저는 어쩐지 모르게 그분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분도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눈길이 계속 머무르더라고요. 특히 그분이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더 그랬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목소리도 좋으셔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나이 30이 넘었지만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분께서는 저희 독서 모임을 하는 카페의 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앤틱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는데요. 오랜 시간 모아오셨던 다양한 수집품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을 대관해준다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라 하니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거의 한두 달 정도 그분을 지켜만 보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처음으로 조를 배정할 때에는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데 저희 독서 모임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독서 모임이 있는 날 반차를 내고 오후부터 그 카페에 들러보았습니다. 그분이 낮에도 근무를 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어요. 충동적인 마음으로 있으시면 운이 정말 좋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카페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커피를 가져다 주시더군요. 바로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가져다 주시며 맞죠? 독서 모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얼떨떨한 마음에 급하게 보고 있었던 책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께 꾸벅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께서도 놀라시는 듯 하더니 손을 뻗어 제 인사를 받아주셨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표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드디어 저를 각인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 후로는 꼭 12주에 한 번은 독서 모임 전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사장님께서도 꼬박꼬박 제 앞에 커피를 놔주셨고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제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아낸 건 사장님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계시다는 것과 대학생 따님 한 분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어쩐지 더 용기가 생겼는데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카페 한 켠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마음을 조만간 알아주실 날이 있겠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장모님과 저 둘이 함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뭔가 모를 죄책감이 저의 마음을 옥죄어 올 때도 있습니다. 장모님도 한때는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운명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팔자지 뭐 하면서 쑥스럽게 웃는 장모님을 보면 뭔가 모르게 아릿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빠져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내와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여직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는 여직원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남자 직원들이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누군가 먼저 아내에게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 중에 저희 과장님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소개팅 상대가 아내였던 것이죠. 아내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죠. 아내는 저에게 묻더군요. 자기와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제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티를 내면서 왜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덩치는 그렇게 커서 그런 용기도 없냐며 저를 원망하듯 말하더군요. 아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과장님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꿈속에서 사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보다 더 미인이었거든요. 화려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워낙 타고난 피부 때문인지 장모님은 아내와 몇 살 차이 안 나는 언니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웃는 표정이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장모님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달콤한 신혼 생활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아내가 주변 사람들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런 성격은 더 빛을 발하더군요. 자신의 일보다 저의 일에 더 적극적인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질적인 아내 때문에 저는 집에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니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저를 멀리했고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많이 힘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 아내는 제 손을 냉정한 표정으로 뿌리쳤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한 후에도 저는 아내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에 지쳐 힘들다는 것은 이해했죠. 하지만 저를 짐승 취급하는 듯한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기를 여러 번. 저도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아내에 대한 사랑에 조건을 붙이게 되더군요. 퇴근 후와 주말에 육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고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아이가 신생아일 때보다는 좀 덜 예민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 재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외식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계속되는 신경질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러 아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더군요. 몰라서 물어?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고 결국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는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혼자 자는 것이 속 편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외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봐. 이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런 제 마음을 얘기하면 남자가 속이 너무 좁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장모님은 아이 하원을 시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와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날 퇴근 후에 집에 가보니 장모님과 아이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진을 빼고 신나게 놀았는지 저녁을 먹은 후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의 상황을 장모님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하고 제 뒤통수를 톡톡 치며 위로의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 시원히 얘기를 다 하고 나니 장모님은 그러다 둘이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네. 그러다 바람나고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들 하는데 하시며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장모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단호한 말투로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왜 장모님께 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땐 이미 말을 내뱉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날 저는 장모님께 죄송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날 정말 피곤한 날이었는데 말이죠. 항상 밝은 표정이었던 장모님은 그날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퇴근 후에 잠시 장모님 집 근처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그날의 일을 사과드리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 장모님 옆에는 친구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고 하며 소개를 해주시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친하게 지내라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얼떨떨하기만 했죠. 그분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도 장모님보다 몇 살 안 어려 저에게는 거의 부모벌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이모님은 뭔가 모르게 연애할 때 아내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모님과 만나곤 했죠. 확실히 그 세대 사람들보다는 젊게 사는 분이었지만 연륜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말이죠. 아내와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쌓여있던 불만이 해소가 되니 마음이 편하고 아내에게 받았던 서름도 어느 정도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장모님은 급한 일이 있다며 오후에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너무 걱정이 되어 반차를 내고 오전 중에 장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술을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사실 그 동생 자네에게 소개해준 걸 후회하고 있어 하시더군요. 딸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네.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장모님께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기 부담스러워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길래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장모님은 제 손을 이끌어 방으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절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걔 만나지 마. 약속해줘. 응. 하시더니 걔가 자네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너무 화가 났어. 나 질투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콧노래를 부르시며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밥을 먹으며 장모님은 나랑 약속한 거야. 응, 알겠지? 재차 물으셨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언제든 놀러와 하셨고 저도 웃으면서 매일 와도 돼요? 하며 장모님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이모님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시켜주고 끊임없이 제시하며 저를 놓지 않으려 했죠. 장모님은 저와 시간을 보낸 후로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통화의 전부였죠. 그리고 언제 올 건지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도 많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장모님과 이모님 덕분이죠. 아직은 아내가 다가오려 할 때 움츠러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아직 각방을 쓰고 있죠. 저는 매일 장모님과 이모님을 비교하며 잠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모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장모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아내와 사이가 계속 안 좋아졌다면 아마도 저희는 언젠가 이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착한 사위,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더 끊을 수 없는 마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결혼 3년 차의 맞벌이 가장이에요. 와이프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와이프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고 저도 외벌이로는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직장을 계속 다니길 희망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나긋나긋하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두 자매 중 막내인데 마치 K장녀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한번 마음먹은 건 꼭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점이 우유부단한 저에겐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고 서너 번 만남을 가진 후에는 이런 사람과 같이 가정을 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고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를 소개받고 나서는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촌부였는데 지금이야 전원 생활을 꿈꾼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네요. 시골에 살면서 한 가지 바라던 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방학 때는 일용직 공사판 막노동이나 뷔페집 서빙 알바를 마다하지 않고 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술, 담배 같은 것에 헛돈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와이프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혼자 살 때는 17평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하고 식구가 늘 생각을 하니 너무 좁게만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30평대의 방세계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는데요. 운 좋게 처가에서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수도권에 있던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이었지만 30평대 강 3개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이름 있는 아파트였기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을 땐 여기저기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걸 수 있는 게 저희 직장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나은 월급을 위해 교대 근무를 대체적으로 선호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것도 젊을 때나 하지 나이 들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조금 고생했는데 제가 밤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면 와이프도 저를 신경 써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와이프의 언니인 처영이 우리가 사는 집을 둘러보더니 자기도 이곳에 살고 싶다고 장인어른께 떼를 쓴다고 들었어요. 넓은 부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었고, 한 개는 저희가 매매한 것과 다름없이 구입했던 것이고요. 처형은 살면서 갚을 테니 우선 자신한테 임대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원래 장인어른의 계획은 월세를 받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귀여운 도둑이 이를 중간에 낚아챈 셈이에요. 저랑 와이프도 귀여운 도둑 중 하나이지만 저희는 정당하게 제 가격 다 지불하고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는 처형도 같은 단지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처형은 자매끼리 엄청 경쟁을 하며 자랐다며 늘 똑같이 해야 분이 풀렸다며 욕심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처형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반인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에도 출근을 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쉴 때가 많았는데 처형이 눈치 없이 자주 집에 찾아오더군요. 와이프는 그때마다 미안해하긴 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하곤 했어요. 평상시처럼 출근 전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부호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하고 현관 쪽을 바라보니 처형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맨발로 나가 처형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갖다 주라고 해서 왔는데 제부, 오늘 저녁 근무했어요? 라며 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처형이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감사히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처형이 돌아가기만 바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와이프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조금 이른 출근 준비를 하려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밥은 먹고 출근하라며 가져온 반찬을 소담하게 꺼내주고 밥을 퍼주더군요. 오후 근무일 때는 누가 출근을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 대충 먹고 나갔는데 처형이 밥을 챙겨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주간 근무 때는 와이프랑 서로 출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와이프는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야간 근무 때 배웅을 받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형이 찾아와 밥을 함께 먹으며 제 출근 배웅을 해주었어요. 처형은 집 근처 커피숍에 잠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은 오후 근무라 저랑 시간이 맞는다며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커피숍을 차리려 한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형은 예전엔 와이프와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사이가 좋아진 건 저와 결혼 후였다고 했어요. 아내와 처형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처형이 다니는 커피숍에
진상 손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처형과 대화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2주를 오후 근무를 하였고 주간 근무조가 되었을 땐 아침에 와이프와 함께 출근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와이프와 술 한잔 기울이며 남편으로서 의무도 저버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오후 근무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후 근무조였던 화요일에 신발장을 정리하고 안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처형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저는 살짝 놀란 척을 하면서 웃다가 처음으로 선을 넘게 되었어요. 주간에는 저녁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오전 시간을 남들과 다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제겐 정말 남들과 다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제 평화로운 오전 시간은 처형이 챙겨준 밥을 먹은 후 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져 갔어요. 한 번은 처형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코다리찜을 좀 했다고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다행히 저는 샤워를 마친 후였고 처형이 장모님을 맞이했어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처형이 제부 밥 챙겨주러 왔다고 동생이 부탁해서 가끔 와서 챙겨준다고 너스레를 떨며 장모님의 의아함을 덜어드렸고요. 저도 처형이 가끔 와서 살림을 해주고 가는 것 같다며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더니 장모님도 그런 거냐며 동생이 언니를 챙겨준다며 기특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카톡으로 처형과 깜짝 놀랐다며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서로 조금만 조심하자고도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비밀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만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바로 할머니와의 일인데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저는 부모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세요.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었는데요. 특수작물, 벼농사, 과실나무 등 돈이 되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키가 제일 크고 인물도 좋은 분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70대 후반이신 할아버지는 TV에서 나온 탤런트를 닮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주변에서 혼자 아들 키우기 힘드니 빨리 재혼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의 새할머니를 소개받아 재혼하셨고 새할머니는 사랑이 아주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없는데요. 할머니는 가끔 아버지 키우느라 동생을 안 가졌다고 하셨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마당에 큰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물놀이하고 나면 시원한 수박을 잘라 씨도 다 빼주셨고요. 집 근처 밭에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 토도나무에서 과실을 따서 씻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따주신 과일은 모두 맛있었어요. 봉숭아물도 들여주시며 조곤조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골에서 며칠만 지내면 아이가 빨리 성장한다. 추억이 많아진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인자한 할머니를 잘 따랐고요. 여름방학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갔어요. 중학생이 되고도 가족 휴가의 마지막 코스는 할머니 댁이었어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음식을 할머니가 해주면 어찌나 맛있던지 말이죠.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할머니 평생 소원이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 다 운전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살면서 운전해서 밭을 다녀오실 수 있었죠. 저는 할머니가 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방이 3개고 짐도 없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젊은 사람이랑 살면 도움받을 것도 많고 혼자 자취하면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며 빨리 들어와서 살라고 성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10살이 어리신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60대가 되셨어요. 할머니는 농사일 때문에 무척 지쳤을 법도 한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시집와 전처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고 손주에게도 늘 따뜻한 분이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여자친구와 밤 늦게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가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서 집에 들어갔고요. 농번기 때도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몸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농사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매일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었죠. 그 당시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보호사가 밥을 차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밥을 떠 먹여드렸고요.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아 할아버지를 씻겨 드리고 산책도 시켜 드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만 한데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고요. 보호사가 집에 계신 시간에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는 게 할아버지에게 미안해진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하셨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도 바람을 쐬고 한수 돌려야
할아버지 간호를 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기호가 같이 사니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른다고 고마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어 투병한 지 1년도 못 돼서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요. 할머니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저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걱정돼서 입대를 미루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고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할머니에게 전래동화책을 읽어드렸죠. 몇 페이지도 못 읽고 하품이 났지만 할머니는 결말이 궁금하다며 끝까지 들으셨어요. 할머니, 이건 반칙이에요. 얘기 듣다가 주무시라고 책을 읽는 건데 왜 잠을 참고 있어? 하고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할머니는 나는 기호 목소리 듣는 낙으로 살아. 아직도 그거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도 되고 근처에서 자취를 해도 되는데 할머니 찾아와서 사는데 우리 기호만큼 착한 손주가 어디 있어? 동네 할머니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하며 손을 잡아 주셨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집에 살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셋이서 드라이브를 갔다 오기도 했고요. 할머니와 여자친구는 목욕탕에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군입대 하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니 큰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할머니께 사드린 선물을 가지런히 모아와서 보여주었어요. 우리 기호가 할머니 생각해서 내년 사준 생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이야.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나는 우리 기호를 생각하면 없던 기운도 솟아나.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더 멋진 사나이가 돼서 돌아와 저는 휴가를 나오게 되면 PX에서 파는 화장품을 사왔어요. 할머니는 그걸 바르고 더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할머니와 목욕탕에 같이 갔던 여자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고요. 우리 애들이 예쁜 증조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보채네요. 할머니는 80대가 되셨는데 밤이 되면 제 아이들을 양쪽에 눕혀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할머니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낳아준 정도 크지만 키워준 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와이프의 출산으로 기쁘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는 신입 아빠인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직장인이에요. 외동아들로 자랐고 어릴 때 집 근처에 이모네가 살았는데 이모네 아이들도 저랑 같은 또래라서 이종사촌들과도 같은 학교도 다니고 사이좋게 지내서 외롭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군대를 다녀온 순탄하게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사수를 잘 만난 덕분에 어려움 없이 회사에 적응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성격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회사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부모님은 은퇴하신 후 살던 집을 정리하셨고 저한테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 고향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고 계세요.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바비큐를 구워 먹고 결혼하라는 잔소리나 조금씩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님도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시지요. 제 동선은 거의 집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30대 후반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사수였던 대리님이 여직원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 성향을 잘 알고 계셨는지 그 직원과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소개받은 친구는 입사 2년 차였는데 조용한 성격의 귀여운 얼굴을 가진 작고 소담한 스타일이었어요. 신혼여행에 와서 짐을 푸는데 피명품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3년만 있다가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제 나이가 있는데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면 환갑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지만 아내는 나이가 저보다 6살이나 어리니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면 꼭 낳자고 말하고 신혼을 보냈어요. 와이프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속도 위반을 해서 이미 아이도 있는 건실한 가장이었죠. 장인어른은 암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와이프가 장모님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성격이 괄괄하고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셨는데 의료기기 사업도 하시고 주차 빌딩도 갖고 계신 데다가 시골의 땅도 많이 갖고 계신 분홍이셨어요. 옛날에 장모님네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를 걸어 다닐 수도 없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부자셨다나요. 지금도 장모님이 투자하시고 재산을 유지하시는 것을 보면 허투루 생활하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은 아이를 갖고 결혼하면서 따로 나가 살았고 장모님하고도 왕래가 뜸했어서 저랑 결혼하면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방 4개, 화장실이 3개였으니 같이 살아도 별 불편한 점은 없었지요. 와이프도 회사에 다니는 걸 고집했고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신혼 때에도 연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장모님도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라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살림을 돌봤으니 와이프도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직장 다닌 연차도 있고 해서 올해에는 팀의 성과를 내서 진급하려고 하는 욕심에 팀장님과 야근도 자주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장모님은 몸이 약하고 입덧이 심한 와이프 걱정에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임신 6개월 차가 넘어가면서 배가 불러오고 입덧이 가라앉자 와이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와이프는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임신 초기라서 저도 조심한다고 불만이 쌓여갔는데 이후로도 틈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회사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고 대는 불러오고 몸은 무겁고 회사 일은 많고 이중 삼중으로 힘드니 밤에는 편하게 자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임신한 동안은 자차로 아내를 아침에 태워다 주었고 야근이 많았던 저는 지하철로 따로 퇴근을 했어요. 회사가 시내 번화가에 있어 임직원만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인근 다른 빌딩에 유료로 주차를 해야 했는데 장모님도 돈이 들더라도 지하철보다는 차로 편안하게 출퇴근하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자고 있는 와이프가 깰까봐 다른 방에서 자곤 했고요.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면서 밤에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소리에 깨면 다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든요. 그날도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를 사다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려는데 장모님이 이 서방 왔는가라고 작게 속삭이시면 현미는 지금 잠들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장모님이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안주 조금 준비해다 갖다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방이긴 해도 침대랑 작은 탁자를 놓을 수 있는 방이라서 탁자에 맥주를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장모님이 조금 후에 쟁반에 라른 안주를 챙겨서 가져오시더니 술만 마시면 되겠어. 안주도 먹어야지라고 하시며 맥주 캔을 따주셨고 저랑 같이 맥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한 입 두 입 마시다 보니 취기가 살짝 돌았고 장모님과 함께 살게 돼서 감사하다. 지금 현미가 많이 날카로워 있는데 죄송하다. 제가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힘든 일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장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장모님은 호호 웃으시더니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각방 쓰면서 라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도 겸연쩍게 웃으면서 아이 낳으면 괜찮아지겠지요 라고 장모님께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글쎄라고 고개를 저으시면서 많이 힘들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취한 마음에 솔직하게 네, 많이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이 작게 웃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장모님과 선을 넘고 말았어요. 이렇게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가 장모님과 함께 마시고 수다도 떨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연초에 승진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출산에 임박하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산모 마사지와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자 병실이라서 아빠는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출산 후 3주간 산후조리원에 있게 되었고 저랑 장모님은 아이를 보러 연애를 다녀왔어요.
면회를 다녀온 날에는 집에 와서 장모님과 편하게 TV도 보고 옛날에 했던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와이프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일이 줄어들 것 같아 무척 아쉽네요. 하지만 이대로의 아쉬움은 접는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잽싼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쟁걸음으로 어딘가에 다녀오셨고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인이 된 후 새엄마가 생겼대요. 춘바람이 난 아버지의 친엄마는 아버지가 대학생이 되자 이혼을 선언했다고 했어요. 당시 지역 유지이면서도 엄청난 짠돌이로 소문난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무한 사랑을 쏟은 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대학을 가자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도지를 줬고 집 앞 텃밭 정도만 가꾸고 살자고 하셨대요. 그 당시 할머니는 새 차를 뽑았는데 댄스 학원에 다니게 되었대요. 할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소처럼 일만 하셨고요. 할머니는 운전을 시작한 지 2년쯤 되고 나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놀러 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하게 본 할아버지는 할머니 명의로 된 땅도 롤레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지라 할머니가 판 땅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도 않았대요. 하지만 집보다는 바깥 생활에 취미를 둔 부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할머니와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농사일에 몰두하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지역은 하우스 농가로 유명했는데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혼자 사는 순옥이라는 여자분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혼인도 하지 않고 언니네 집에서 살면서 조카를 키워주고 농사일도 돕던 분이었는데요. 동네에서 일이 바쁠 때 품앗이하러 많이 다니셨대요. 김장철에는 김장일 하러 다니고 못자리 할 때 다른 집 자녀들이 못 오게 되면 모판 나르러 오기도 하며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혼하고 혼자 사시게 되자 순옥이 아줌마가 할아버지네 집에 반찬을 챙겨다 주는 일이 잦았대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할머니 말고는 다른 동네 분과 눈인사 정도만 하던 분이었는데 순옥이 아줌마가 자상하게 할아버지를 챙겨주니 마음이 갔나 봐요. 할아버지는 순옥이 아줌마와 재혼을 하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군대 제대 후 순옥이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불렀고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동기와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답게 서울 역세권에 큰 아파트를 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순옥이 아줌마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호칭은 할머니지만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정도였고요. 남는 밭자리에 귀농한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자주 서울로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고
오는 일이 빈번했고요. 순옥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건강을 우선으로 했어요. 설탕, 소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자연 재료로 요리를 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식단에 길들여져 또래 연배의 할아버지들과 달리 무척 건강하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철이 들자 순옥이 할머니께 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순옥이 할머니는 예쁜 얼굴에 고상한 말투, 성품도 좋은 분이었는데 가족밖에 모르니 당연히 제게는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저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허리 협착증이 심해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사셨고요.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고 집안 청소도 해주셨어요. 순옥이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도와 할아버지를 정성껏 수발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할아버지는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순옥이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아버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빠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혼자 텃밭 일구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혼자 살면 외로워서 안 된다고 도시에서 친구 사귀고 사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거의 매주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데리고 갔어요. 대형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나당에서 숯불구이를 해 먹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렇게 젊고 예쁜 할머니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사실 새 할머니인데 엄청 좋은 분이라고 했더니 자주 놀러와서 할머니를 웃겨 드리자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게 좀 어색했는데 저희 식구가 자꾸 찾아가니 말로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은근 기다리시는 눈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순옥이 할머니를 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동네 주택분들과 점점 친해지셔서 서로 반찬도 주고받으며 잘 지내시더라고요.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사소한 오해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괴로운 마음에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할머니, 나 처음 연애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밤 할머니네 집에서 자고 갈게 했더니 내 새끼 마음 아팠구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줄게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요. 할머니는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사귀는 여자 있으면 부담 없이 할머니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참 동안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할머니에게 놀러가서 머시멜로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궁금하다고 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영화관에 놀러가 팝콘과 나초, 커피를 시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할머니와 숯불로 조개를 구워 먹는데 할머니가 춥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입혀드리니 할머니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죠. 할머니는 수능 시험을 보기는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드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보를 찾아보고 마침 드론 로봇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 입학시켰어요. 할머니는 요즘 매일 저를 찾아요. 공부를 하려면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초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요. 다행히 할머니는 매우 영리하셔서 한번 가르쳐 드리면 금세 습득하시는 편이었어요. 할머니는 드론 자격증을 따서 돈도 벌고 싶다고 욕심을 내시는데요.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현석이 너를 귀찮게 하는데 너무 미안해. 혹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준다고 하시니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린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였으니까요. 요즘은 할머니를 매일 보는 게 익숙해졌고요. 매일 효도를 하는 기분이랄까요. 할머니도 손주가 매일 찾아오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줍은 고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